오늘은 목요일이죠. 오늘 오전, 오후로 두 타임 할 건데 오늘 인코텀즈 다 끝낼 거예요. 근데 제가 5, 6월에 인코텀즈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표 정리해서 주면서 그 수업 한두 시간인가 하면서 이것만 사실 해도 인코텀즈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계정사항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문제 나올 거니까 꼭 봐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달에 2020년도 1차 관세사 시험 무형영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문제 풀어봤는데 제가 이 표 정리해서 했던 것만 하더라도 그거 다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안에 인코텀즈 전체 개괄 다시 한번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원문 보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그 부분들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시고 그 오전에 처음에 시작할 부분들 개괄 부분만 알아도 사실 인코텀즈 문제 푸는데 무리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할 부분 꼭 위주로 공부해 주시고 그 개괄로 이제 표랑 도표로 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알고 있으셔야지 무역실무나 무역영어 할 때 바로 문제 풀 수 있어요. 무역영어 공부할 때 되게 범위가 넓어요. 근데 똑똑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봐야 할 부분을 최소화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그 전체에 대한 내용을 내가 먼저 정리한 거를 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문제 풀 때도 바로바로 풀 수 있고 혼자서 공부할 때도 스피드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 들어갈게요. 1권 내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1권 피지 않아도 돼요. 인코텀즈라는 것 자체가 정형거래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정형거래 규칙이기 때문에 잠 깼어? 잠 깼어? 정형거래 규칙이기 때문에 무역 계약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계약에 대한 보완적인 내용을 당사자 간의 통일성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코텀즈를 적용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 인코텀즈라는 것 자체는 크게 해상이나 해상이나 내륙이나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한국말로 에어. 항공 이 모든 운송 규칙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아니면 해상에서만 쓸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모든 운송 규칙 아니면 해상 운송 규칙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코텀즈를 공부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크게 봐야 될 게 당사자 간의 위험, 비용, 그 다음에 보험, 운송, 통관 이 5가지 누가 하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이전이 되는지 이것만 알아도 사실 문제 풀 수 있어. 무리 없어요. 그래서 위험, 비용, 보험, 운송, 통관 이 부분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 들어가는 거 인코텀즈 11가지 규칙 중에서 I 들어가는 거 인코텀즈라는 규칙 자체가 셀러의 입장에서 먼저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의 인도 위험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코텀즈 규칙에서 I가 들어가면은 인슈런스라고 해서 셀러 입장에서 보험의 의무가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크게 위험, 비용, 운송 이 5가지는 인코텀즈에서 크게 셀러 바이어 중에서 각 규칙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누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인지 이거를 위주로 보셔야지 문제 풀 때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2020 개정된 게 반영이 됐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서도 5, 6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된 부분에서 나올 거다라고 했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A1부터 A10, B1부터 B10 해서 당사자 의무 나열한 거 있죠. 그거 나온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출제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뀌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낼만 하겠죠. 그 부분에서도 이번에 인코텀즈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인코텀즈 11가지 규칙 먼저 개괄하고 그 다음에 2020 개정된 부분 보고 이제 나머지 원문에서 나올 법한 부분들 체크하면서 끝낼게요. 그러면 이제
2010에서 2020으로 넘어가면서 크게 좀 메인으로 봐야 될 게 DAT가 DPU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 모든 운송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E, F, C, D 정도 있고 이제 해상 운송 규칙에서 네 가지 FAS, FOB, CFR, CIF 일단 모든 운송 규칙, 해상 운송 규칙으로 해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네 가지 FAS, FOB, CFR, CIF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모든 운송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죠. 지금 11가지 규칙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인도가 어디에서 되는지에 대한 도표예요. 그래서 이걸로 제일 먼저 정리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먼저 엑스웍스부터 볼게요. 엑스웍스 자체라는 거는 인도라는 것 자체가 지정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거예요. 엑스웍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셀러가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가져가 라는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셀러의 의무 중 가장 최소한의 의무예요.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가져가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엑스웍스라는 것 자체는 인도 시점이 지정 인도 장소에서 그냥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도 시점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인도 시점이라는 거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대한 위험이 어디에서 이전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셀러가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 이후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이 부분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스웍스라는 거는 지정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거고 FCA, 프리캐리어라는 뜻은 캐리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인도 포인트에 대해서 캐리어가 들어간다는 거, 운송인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장소, 지정 지점에서 바이어가 지정한 운송인한테 아니면 제3자한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그냥 운송인한테 둘 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운송인 FCA 지정 인도 장소는 일단 운송인한테 조달함으로써 아니면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이고 이제 FAS 볼게요. Fully alongside ship 하면은 alongside ship에서 선측이라는 말이 나오죠. 운송인까지는 넘어가요. 근데 이제 선측에서 바이어의 처분 하에 둘 때 셀러의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측 FCA보다는 조금 더 이제 넘어가죠. 그 다음 FOB는 이제 프리 온보드예요. 온보드라고 하면은 그 갑판 위에 얹는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프리 온보드 하면은 지정 선적항 아니면 지정 지점에서 바이어가 지정하는 선박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라고 하시면 되고 온보드라고 해서 선박 위에 적재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CFR이라고 하면은 이제 FOB랑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넘어가죠. 더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셀러한테 조금 더 부과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FR에 대한 인도 지점도 똑같이 선박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까지인데 이 표를 보시면 FOB보다 더 늘어난 게 있죠. 노란색, 코스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CFR에서는. 그래서 이거 표 보실 때는 비슷한데 조금 더 넓네 라고 하는 거는 그 규칙에서 어떤 거를 플러스 했을 때 이 규칙이 되는지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CFR, 선박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데 이제 비용의 분기점이 목적지까지 넘어가는 규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CIF도 일단 온보드, 인도 시점은 똑같죠? 근데 I가 들어가죠.
I가 들어가면은 제가 인슈런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라는 11가지 조건의 명칭이 일단은 셀러 입장에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I가 들어갔네? 그럼 셀러한테 보험 의무가 더 있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에 대한 레인지는 셀러의 인도의 의무가 끝난 지점부터 목적지까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데까지 그 기간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책임이 넘어간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추가로 이제 보험으로 보장을 해줄게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CIF에서 보험의 범위는 목적지까지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의 분기점까지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일단 CFR하고 CIF를 기존으로 보면은 CFR에서 보험만 추가되면 CIF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데 하나만, 한두 개만 이제 추가함으로써 그 다음 규칙이 되는 거는 연관해서 같이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원문 볼 때도 그 추가된 부분만 같이 보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독수를 조금씩 줄이고 범위도 줄이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 다음 CPT. CPT는 일단 인도 시점 자체가 운송인에서 끝나죠. 그래서 운송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한테 교부를 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근데 목적지까지의 비용에 대한 부담은 셀러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CIP, CPT하고 똑같은데 뭐만 추가된 거예요? 보험만 추가된 거예요. CPT랑 똑같은 인도 지점과 비용의 분기점까지 셀러가 책임을 다 하지만 인도를 한 이후부터 목적지까지 자기가 책임지기로 한 목적지까지에 대한 보험은 셀러가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DAP, DPU, DDP, D 조건 볼게요. DPU가 이번에 개정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DAP부터 보면은 DAP, Delivered Delivered at Place라고 하는데 DAP라고 하면은 지정 목적지, 지정 지점에서 운송수단을 실은 채 양화 준비된 상태예요. 양화는 안 하고 양화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DAP. 여기까지는 다 그냥 양화 준비된 상태까지만인 거예요. 양화 준비된 상태로 여기까지에 관련된 위험과 비용은 다 셀러가 부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DPU라고 하면은 Delivered Place Unloaded라고 돼 있죠. Unload 한다는 거는 온보드는 적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Unload라고 하는 거는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PU 그리고 이제 DDP 볼게요. DDP는 셀러의 가장 최대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셀러의 최소 의무 조건이 뭐였죠? 엑스웍스가 셀러의 최소 의무인데 DDP는 셀러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가 다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수입지에서의 수입 통관까지 셀러가 다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물건 사고 팔 때 수출할 때는 수출자가 통관하고 수입할 때는 수입자가 통관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정말 갑을 관계가 뚜렷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DDP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정말 그 갑을 관계가 뚜렷한 상태에서는 DDP나 엑스웍스나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실무에서도 쓰이고 있고, 그래서 DDP에서는 통관까지 다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로 해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엑스웍스는 그러면 수출지의 수출 통관 누가 하겠어요? 얘가 누구야? 그렇지. 바이어. 셀러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수출지에서의 수출 통과도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인도 지점과 그 규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 각 규칙에서 운송하고 보험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엑스웍스부터 볼게요. 엑스웍스는 운송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지! 이거 5개월에 맞게 말했었는데, 엑스웍스는 일단 둘 다 운송의 의무가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텀즈 원문 볼 때도 must나 may가 아니고 up to 이거라고 써져 있었다고 제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 바이어, 엑스웍스는 셀러의 최소한의 의무이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해서 누가 운송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이 가능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둘 다 보험 의무, 아니, 운송 의무 없고, 엑스웍스에서 I 있어요? 없죠. 그러면 둘 다 아무도 의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합의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코텀즈를 적용할 때 인코텀즈라는 규칙 자체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금 더 당사자 간의 추가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씩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역계약 4대 성격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특징이죠? 뭐야? 말해. 이제 뭐로 이거 던져야겠어. 뭐죠? 낙불상류 4가지라고 해서 있었죠? 그렇지. 낙성 계약이에요. 제가 이제 왜 어떤 거였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2차랑 같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시간을 줄여야 돼요. 무조건 시험 수험 기간 길게 가야 된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냥 나는 이거 한 번에 끝낼 거야. 이 생각으로 하고 5분도 허투루 쓰지 마요. 꽈락 한 문제로 틀려가지고 2년의 시간이 날아가는 거 보셨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졸다가 아니면 좀 이 부분 하기 싫어서 설렁설렁 하다가 근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공부하세요. 그럼 FCA 볼게요. FCA는 누구한테 운송 의무 있어요? 셀러? 운송 의무는 바이어예요. 운송 의무는 바이어한테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 표를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운송의 의무는 이 목적지까지 선적지 이후부터 목적지까지 관련해가지고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일단 운송을 한다는 거는 내 수출국 이외의 수입국까지에 관련된 운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적지 안에서의 운송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목적지까지 관련된 비용을 셀러가 부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운송의 의무는 셀러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보험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 FAS 누구한테 있어요? 운송 의무? 맞아요. 보험은 FOB는? 그렇지. 보험은? 맞아요. 왜 말 안 해? 말해. 다 알고 있어요. CFR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지. 보험은 없고. CIF 누구한테 있어요? 말해. 보험 누구한테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 CPT. CPT는 운송 의무 누구한테 있어요? 보험은? 약간 틀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CIP는 누구한테 있어요? 보험은? 그렇지. 그럼 이제 DAP 누구한테 있어요? 운송 의무? 왜? 이야기하게 차례를 주는 거야? 말해. 그러면 보험은?
그렇지. DPU는 되게 안 보이죠? 앞에서 보면은 말 하나 안 하나 옆에 보고 있어. 그러면 없죠? 그 다음 이제 DDP 볼게요. 누구한테 있어요? 아예 없으니까 둘 다 없죠? 그럼 이제 통관까지만 볼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수출지의 통관은 수출자가 하고 수입지의 통관은 수입자가 한다고 했죠. 근데 그에 대한 예외 두 가지, 엑스웍스랑 DDP. 엑스웍스는 셀러의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에 수출지의 통관 누가? 바이어. 그 다음에 수입지 통관은? 맞아요. 엑스웍스는 수출자의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에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다 바이어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제네럴하게 수출지의 수출 통관은 수출자, 수입지의 수입 통관은 수입자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예외. DDP는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누가 해요? 갑을 관계가 뚜렷할 때, 그냥 다 해주세요. 하면은 해주는 게 DDP다. 수입지의 수입 통관까지 다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엑스웍스는 셀러의 최소한의 의무.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송 의무도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수출 수입 통관은 바이어가 그래도 자기 거 가져와야 되니까 바이어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크게 인코텀즈는 모든 운송 규칙 아니면은 해상 운송 규칙이라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해상 운송 규칙 몇 개? 어떤 거? 또 나머지 두 개. CFT는 뭐죠? 뭐의 약자일까? 되게 비속어로 쓸 수 있는 말이 많이. 이거 네 개가 해상 운송 규칙. FS, FOB, CFR, CIF. 그래서 이거 네 개는 그냥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이 네 개가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FS, FOB, CFR, CIF.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모든 운송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서 인도 시점 말씀드렸죠. 크게 운송인, 선측, 온보드, 양하 준비된 상태, 아니면 양하된 상태, 거기에 플러스 수출 통관까지 다 한 거라고 크게 구분을 하시면 되시고, 이제 운송의 의무 자체라는 거는 순적지를 떠나서 목적지까지 관련된 것까지 수출자가 부담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운송의 의무도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도의 시점이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물품의 멸시, 훼손에 대한 위험 부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내가 이 물건 책임질게 라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도 시점은. 그리고 보험은 쉽죠. 그냥 I 들어가면 셀러한테 보험 의무 있다라는 거고. 진짜 사실 이것만 알아도 인코텀즈 다 풀 수 있어요. 헷갈리는 거 아니면 계정사항 그 몇 개 찝어준 거 그거 이외에는. 그래서 FCD로 일단 묶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F 조건은 목적지까지 운임 지급 안 하죠. 셀러가 목적지까지 운임 지급 안 하고 거기까지 위험 부담도 안 해요. 선적지 안에서 다 끝나. 이해되시죠? 그 다음 C 조건. C 조건은 어때요?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해요? 셀러가? 이거 표 보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죠. 운임 비용 지급하죠. 목적지까지. C 조건 보세요. 여기가 목적지예요. 여기가 선적지고 여기가 목적지예요. C 조건은 셀러가 목적지까지 운임 비용 지급하고 근데 운임에 대한 책임은 선적지 전까지.
위험 책임. 위험 책임은 선적지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D조건. D조건은 목적지까지 운임, 비용, 위험, 끝까지 다 가는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지울게요. 다시 F는 목적지까지 운임, 위험은 목적지까지 안 하고, C는 참 C는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하죠. 운임을 부담하니까 거기까지 비용이 다 포함돼 있다라는 거고, 위험은 근데 선적지에서 끝나죠. D는 그렇지. D는 목적지까지 운임 비용도 다 부담하고 위험도 다 부담해요. D로 갈수록 셀러한테 좀 의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거래처 분들하고 그냥 뭐랄까? 논리로만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어요. 좀 이렇게 서로 성향도 알면서 이 사람 좀 사근사근하게 해야지 더 이제 협조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일절 안 받고 그냥 진짜 페이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다들 다르거든요. 그러면 상대의 성향을 알고 일을 해야 돼요. 저도 이거는 사실 면접 볼 때 되게 많이 질문을 하는 케이스예요. 저도 일을 되게 어릴 때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주 클라이언트가 40, 50대 아저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선배들에 비하면 제 짬은 아주 애교인 짬이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좀 어떻게 해야지 더 협조적이겠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겠다. 이게 각이 나와요. 그래서, DDP로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좀 이제 친해져가지고, 아, 이거 이번에 바로 대만으로 직송할 건데 그냥 DDP로 해주세요.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끔 그런 게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도 좀 유도리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실무 하실 때 되면은 느낄 거예요. 근데, 약간 마스크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둘 다 호감상이잖아. 그러면은 일할 때 크게 무리 없어요. 근데, 그, 저 옛날에 일할 때 되게 뭐랄까? 필터 없이 말하는 고객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좀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 나는 무서워서 이분이랑 일하기 싫다고 막.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뭐 자기가 잘 하면은 다 알아서 따라와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거나 그 사람한테 똑같은 일 여러 번 시키면은 그 순간부터 파국의 길이에요. 클라이언트한테 똑같은 거를 2번 요청했다. 그 순간 이제 신뢰가 깨지면서 좀 이제 날이 쓰기 시작해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필드 들어가서 하실 때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FC, D로도 이제 그룹을 나누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그러면 일단 개정사항까지 보고 2020년도 인코텀즈 기출문제 보고 이제 그 이후부터 원문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개정사항 봐주세요. 2020년도에 인코텀즈가 2010에서 2020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출제에 대한 타깃이 되게 쉬운 부분인 거고, 그래서 원문을 보기 전에 이 개정사항 요약 부분도 같이 봐주세요. 어떤 책에는
앞에 인트로덕션 소개문이 엄청 길어요, 이번에. 근데 그 소개문을 다 보는 것까지는 너무 무리고, 그 이후 소개문 중에서도 그 바뀐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개정사항 요약 볼게요.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A1부터 A10이 셀러의 의무고 B1부터 B10이 바이어의 의무거든요. 근데 원래 2010의 순서하고 2020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2010으로 시험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2010보다 2020이 수험자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더 쉬워요. 앞에 소개문도 좀 더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편하게 들어가 있고, 중요한 부분을 좀 약간 몰아서 같이 그룹화를 해놓은 거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2020이 더 공부하기 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가 바뀌었어요. A1부터 A10, B1부터 B10. 그리고 이제 2번 CIP의 최대 부보 의무가 됐어요. CIP라고 하면은 셀러의 인슈런스 의무가 있는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 인슈런스에 대한 상세 내용에서 셀러의 최대 보험을 부보할 의무가 맥시멈으로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 3번 FCA상 본선적재 표기 선화증권 제공 의무가 추가됐어요. FCA라고 하면은 여기 선적항까지 가기 전에 운송인한테 줄 때 셀러의 의무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BL은 온보드가 되고 선적이 돼야지만 나오는 서류죠.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걸 직접 받기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운송인한테 넘길 때 인도가 이미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셀러한테 이거 나 대신 좀 미리 받아주라라는 식의 본선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발급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DAT에서 DPU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원래 Delivered at Terminal이었는데 Delivered at Place Unloaded라고 해서 터미널에 대한, 원래는 터미널에 국한된 규칙이었는데 터미널에 대한 정의가 넓어지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규칙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FCA, DAP, DPU, DDP에서 셀러 바이어가 자기가 만약에 운송 수단이 있으면 그냥 자기 걸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3자 굳이 안 써도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운송 비용 조항에서 보안 관련된 의무를 삽입을 했어요. 보안 관련된 의무를 삽입을 했다는 거는 원래 그 9.11 테러 할 때쯤에 인코텀즈가 같이 반영이 되면서 보안 관련된 의무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0으로 바꾸면서 보안 관련된 내용이 곳곳으로 좀 이렇게 싹 녹아들었어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인코텀즈 2010의 사용 지침이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시면은 각 규칙이 있고 그 아래에 그 규칙에 대한 제너럴적인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공부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Explanatory Notes for Users라고 명칭도 바뀌었고, 그 다음 Introduction 소개문 내용도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볼게요. 1번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 변경. 주요 규정을 앞쪽에 비치하고 비용 조항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일람표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A9, B9에 비치했다.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이걸 필요 없고 A1부터 A10, B1부터 B10 이거 순서 꼭 외우세요. 2020 체크하세요. 공부할 부분 이미 외웠죠? 그리고 지금 개정사항 요약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무역 실무에서도 서술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인코텀즈 2020의 변경사항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써야 할 거 8개 딱 나오죠. 이거를 외워서 쓰는 거예요. 2차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객관식을 공부하는 거랑 논술을 공부하는 거랑 방법은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 범위랑 내용 자체는 똑같은 거지. 그리고 지금 자꾸 2차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2차 공부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2차 공부는 시험지가 한 장이에요. 한 장에 문제 6개 나오고 끝이야. 그리고 이만한 원고지를 줘요. 거기서 그냥 내 머릿속에서 꺼내서 쓰는 거거든요. 2차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의 적용 범위 이런 거를 쓸 때 책에는 엄청 여러 개가 막 있어요. 한 20개까지의 적용 범위 대상이 있다고 쳐봐. 근데 나는 일단 논술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20개는 도저히 못 외우겠어 하면은 내가 그래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쓸 수 있을 만한 예시 한 5-6개까지만 외우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이제 논술을 쓸 때 그리고
등이 너무 좋아. 원래 20개잖아. 그럼 한 5개 쓰고 등 하면은 얘 아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예 안 쓰는 사람과 5개 하가 등 하는 사람하고 답안지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가 포인트 점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실무 할 때 쓸 때 이 광범위한 범위 다는 못 외우겠어.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쓸 것만은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답안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개정사항 요약 이거 무역실무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아무튼 등 애용하십시오. 그래서 1번은 개별 규칙 내 조항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 2번 CIP에서 최대 부보 의무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5, 6월 할 때 제일 마지막 시간에 보험 ICC 했었잖아요. 그래서 ICC A, B, C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ICC A, B, C에서 셀러가 가장 많은 거를 다 책임지겠다 한 게 뭐였죠? 그쵸. A가 제일 최대죠. 그래서 CIP의 최대 부보 의무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 부보 의무라는 거는 ICC A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근데 CIF는 기존과 같이 최소 부보 의무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CIP에서 이제 원문 가면은 보험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맥시멈으로 넘겨진 부분에 대해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보긴 할 거예요. 근데 먼저 한국말로 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셀러는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운송수단의 적절한 ICC나 기타 A 약관에서 제공하는 담보 조건으로 적하보험을 취득해야 된다. ICC A 써야 된다라고 요약해서 외워주시면 되고, 보험은 양호한 평판의 보험사, 보험업자와 계약되어야 된다. 이상한 제2, 3 국민권 이런 애들 말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멀쩡한 애들이랑 계약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매수인 또는 물품의 피보험 이익을 갖는 자가 직접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피보험 이익 갖고 있는 애가 보험금 받으려면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바이어 요청이 있을 때 셀러는 자기가 요청하는 정보를 바이어한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바이어 비용으로 아니면 기타 추가 약관이나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셀러가 ICC A로 최대 부보 의무를 가지고 있긴 하는데, 바이어가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네가 원했으니까 네 돈으로 해야지 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정해진 것보다 추가를 요청해? 그러면 네 돈으로 해야지.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인코텀즈뿐만 아니라 다른 규칙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Buyer's Risk and Expense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 꼭 하셔야 돼요. 바이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바이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험 금액은 최소한 계약에서 약정된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이어야 된다. 그래서 인코텀즈에서 CIP에 관련된 숫자는 ICC A나 10% 그리고 110% 이렇게 외워두세요. 나왔어요. 이거 내가 5, 6월에 계속 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오잖아. 10%, 매매 대금의 110%고, 그리고 통화는 매매 계약의 통화와 일치하여야 된다. 달러로 계약했으면 달러로 보험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보험은 인도 지점으로부터 적어도 지정 목적지까지의 물품을 담보해야 된다. 보험 부보에 대한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의 레인지 자체는 인도 책임이 끝나고 나서부터 비용을 부담하는 목적지, 운송의 끝부분까지 관련된 기간을 담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셀러는 바이어에게 보험 증권이나 보험 증명서, 기타 부보의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보험 증권, 보험 증명서라는 것도 체크를 하세요. 기타 서류 아니에요. 다른 짜잘한 보험 서류가 아니라 보험 증권이나 보험 증명서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셀러는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서 바이어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추가 보험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여기도 있죠. 요청하면은 그 요청한 사람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셀러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책임은 있지만 거기서 더 요청을 해? 그럼 네가 필요하면 네가 돈 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FCA상 본선 적재 표기 증권. FCA에서 일단 온보드 노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선적이 됐을 때 나오는 건데 FCA에서 인도의 시점 자체가 운송인한테 넘길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바이어가 받기에 무리가 있어요. 그 바이어가 셀러의 의무가 끝나는 지점이 BL이 나오는 시점보다 더 전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셀러한테 먼저 그냥 부탁하고 받아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CA A6, B6를 보시면 매수인이 B6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운송 서류를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러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온보드 될 때 비일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바이어는 수입국에 있죠. 셀러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셀러의 수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이 운송인한테 내가 지금 이거 받을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셀러한테 먼저 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송인은 수출지에 있는 셀러한테 이거 바이어가 너한테 주래 라고 하고 먼저 보내줄 수 있다라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FCA B6 운송 서류를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수입국에 있지만 셀러는 운송인하고 그래도 같이 있는 수출국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일어나! 그 다음 DAT에서 DPU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11가지 규칙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명칭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Delivered at Terminal에서 Delivered at Place Unloaded라고 바뀌면서 터미널에 대한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셀러의 의무 증가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서도 보실 수 있죠. DAP, DPU, DDP 순서대로 셀러의 의무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양화 준비된 상태까지만 두면 되는 건데 DPU에서는 양화 준비된에서 플러스해서 물건 내려야 되고 DDP는 여기서 추가로 수입 통관까지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FCA나 D그룹에서 셀러 바이어가 자신의 운송 수단으로 운송이 가능하다는 거. 셀러 바이어가 제3자를 굳이 통하지 않고 자기가 운송 수단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자기 거 운송 수단 써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운송 비용 조항에서 보안 관련된 의무가 삽입이 됐고, 그 다음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서 explanatory notes for users가 이제 각 조항, 각 규칙이 나올 때 그 아래에 그 규칙에 대한 제너럴한 설명이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인트로덕션 내용이 보강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인트로덕션 내용 엄청 길다고 했죠. 보강이 돼서 그렇게 더 길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서 변경된 부분만 체크해서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체크하세요. 소개문 인트로덕션 자체는 인코텀즈 2020 규칙 자체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 It consists the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긍정의 의미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옆에 같이 써주세요. 인코텀즈라는 것 자체는 국제 매매 계약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인 거지 인코텀즈 자체가 그 매매 계약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도 같이 써주세요. 인코텀즈 자체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보완일 뿐이지 인코텀즈 자체가 매매 계약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봐야 할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